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님, 김재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님과 앞서 발표를 해주신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팀장님께서 열띤 토론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화일보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앞에 세션에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 이번 패널 세션에서는 발표자 세 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패널로 또 추가적으로 세 분을 모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은 실물 제조업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면은 우선 금융산업은 비대칭 정보가 금융시장에 존재를 하고 이런 비대칭 정보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그 전부터 이제 디지털 IT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 금융산업에는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산업 자체가 과점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급자가 가격을 대부분 결정하고 금융 소비자는 그것을 따르는 이런 형태, 이제 공정 경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빅테크 산업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의 외부성인데 동네 중국집이 망하면은 정부에서 가만 놔두지만은 동네 새마을금고 하나가 부실화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다른 산업, 금융산업으로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에는 반드시 금융 감독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빅테크 산업이 들어오면서 금융 감독의 문제라든지 또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위원회 금융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지금 중앙은행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면서 중앙은행도 지금 상당히 큰 변화, 화폐 공급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문화일보에서 아주 저는 적절한 이슈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들을 보시면은
업계와 그리고 연구소 또 학계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금융 그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에 있어서 어떤 그 현상이 전망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6분 중에서 3분은 아까 발표를 하셨으니까 발표를 안 하신 3분께 각각 10분씩의 시간을 드려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시간 한 60분 동안에 우리가 궁금한 그런 그 주제를 각 패널 분한테 여쭤가지고 대답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서강대학의 그 법학대학원에 연구하시는 홍대식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평소에 생각하시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홍대식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훌륭하신 발표자 다른 패널들과 함께 자리하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을 하는데 산업 영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서의 어떤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과 또 소비자 보호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금융을 보게 됐는데, 금융은 아무래도 특성이 있어서 과거에 제가 법원에도 근무하고 변호사로도 일을 할 때 보면 가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업 쪽에 이 법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특성을 때때로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사건들은 흔히 이제 전통적인 금융은 이제 업권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은행 그리고 또 카드, 보험, 증권 이렇게 하는데, 그 카드사들은 비교적 공정위가 보기에 이 사업 구조가 좀 상당히 이해하기 쉬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은행으로 가고 증권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에 놓인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쟁 문제를 참 그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법을 적용할 때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걸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건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다루는데, 결국 전통적인 금융은 그렇게 영역별로 수직적으로 나뉘어서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직적으로 이 섹터를 나눠 가지고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채널을 구성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수평적으로 바뀌는 구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제도나 규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어떤 디지털 서비스가 시작돼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금융은 영향을 좀 늦게 받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분야는 사실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검색이라든지 SNS는 이미 영향을 완전히 받은 정도라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검색 같은 경우에는 검색 전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보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인터넷 비즈니스가. 예, SNS 같은 경우도 사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다뤘던 산업 같은 경우는 통신 쪽도 많이 잠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방송 쪽도 이제 OTT의 성장으로 인해서 기존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금융은 이제 2007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아까 이영주 단장님께서 이제 개정안 소개를 해주셨는데 2007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결국 이 정도 상황은 사실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확산되면서
전자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기존 어떤 결제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새로운 송금 및 지급 결제 수요가 생겨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어디까지나 기존 금융의 그 부수적인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작한 건데 이제 플레이어들이 바뀐 거죠. 이제 아예 그걸 전담하는 플레이어들이 생기고 그 비중이 커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의 상황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핀테크는 이제 기술 기반으로 한 이제 금융 결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기존 금융과 좀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산업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금융을 하려고 해도 기존 금융권들이 갖고 있는 결제라든지 또는 신용 정보 네트워크 어떤 백엔드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은 금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오버레이로 이제 서비스를 해 왔기 때문에 핀테크까지는 뭔가 그래도 기존 금융하고 이제 조화를 이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금융의 특성은 다른 분야에서 디지털 영향이 커지는 이유는 어떤 제도나 규제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대체로 방송은 이제 예외였는데 방송조차도 지금 OTT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예, 완전히 규제 공백 속에 들어간 비즈니스인데 금융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뭔가 마련해 줘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전자금융 개정안에 새로 들어가는 마이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사업도 사실은 법에 허용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게 좀 특성이 있는 건데 그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은 그것이 그 기반이 검색이든 또는 SNS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융 쪽으로 자꾸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사실 전자상거래가 이제 그 기업들의 아주 큰 수익 기반이긴 한데 그런 것에 부수적인 업무에 더해서 이제 그 기존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적인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에 발제자 세 분 중에서 두 분의 발제는 사실 흥미롭게 들었지만 사실은 경영학 교수님들은 많이 보실 텐데 뭐 저로서는 이제 오히려 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영준 원장님 발표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걸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규제나 제도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가 사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챌린지를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금융을 규제하던 그 전통금융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서는 계속 충돌되는 이익을 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제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이제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몇 가지 이제 그 이 디지털 금융 혁신 융합 정책이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 이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혁신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똑같은 애들 새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매기 효과라 그러죠. 막 이제 휘저을 수 있어서 기존의 사업자들도 어떤 긴장하고 계속 머무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반면에 또 금융의 중요한 가치인 어떤 금융 안정, 건전성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굉장히 복잡한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봐서는 과거의 규제가 굉장히 룰 베이스입니다. 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요건을 맞춰서 딱딱딱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제재를 가하고 이게 전통적인 규제였다면 사실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굉장히 사업 모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금융과 달리 그 빈틈이 계속 생기거든요. 예, 회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규제를 받는 사업자,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에,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 다른 건데
규제의 어떤 그 아비트리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규제 차익이라는 게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은 계속 뒤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을 방식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룰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원칙 베이스로 그리고 리스크 베이스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관계에 참여하여서 계속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평적인 규제 체계 아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통신이나 이런 방송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그리고 행정 규제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원칙이 그런 것들을 그런 원칙을 갖고서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규제가 도입이 이제 과거에는 똑같이 규제를 받으니까 관계 없었는데 어느 규제를 잘못 도입하면 누구는 규제를 받고 똑같은 경쟁 관계는 누구는 규제를 안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여서 규제를 도입하고 또 재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 경쟁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 빅테크의 위협을 얼마나 볼 것인가. 이들이 데이터 독점자로서 정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물론 이제 두려움이 있겠지만 과연 이들이 독점을 할 것인지 그런 독점을 레버리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으로 어떤 별도의 규율을 도입할 것인지 그 규제 수준이라든지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결제 분야는 부수적 서비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 아닌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공정위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금융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통적 규율로 건드리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금융 당국에서 좀 그 금융 특성에 맞는 그러한 합리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정중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시고 일단 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빅 블러링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의 종말 또는 산업 간 융합 이런 얘기들은 어찌 보면은 기존의 이제 비금융 부분들에서 이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진행이 되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업까지 가장 강고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 규제 장벽으로 한편에서는 억제되고 한편으로는 보호되던 금융업까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넘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제 우리나라 정책 당국뿐만 아니지만 글로벌리 정책 당국에서도 소위 정책의 어쨌든 빅 시프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혁신 친화적인 그런 금융 규율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종의 비가역적인 변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존 금융회사 입장에서의 어쨌든 경영 전략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김인주 파트너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기존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수익 구조, 운영 모델 또는 경쟁 채널 전략, 인재 및 IT 전략 어떻게 보면은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들에서의 전략 변화 또는 어떤 방향 전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뭐 지금 새삼스럽게 금융기관들이 깨닫고 있다기보다는 지난 최소한 4, 5년 전부터는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 근데 공룡이라 발이 좀 느리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빅테크 또는 핀테크 또는 다양한 IT 기술 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쟁 구조상의 변화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판매 채널 또는 고객 접점을 둘러싼 어떤 경쟁의 심화에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조, 판매 또는 고객과의 어떤 릴레이션십까지 다 포함한 전체 금융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된 가치 사슬 전체의 구조가 변화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위기감도 더 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과 협력하는 또는 경쟁하는 그런 모델들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은행한테 분명히 기회 요인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위 플랫폼이 갖는 특유의 장점으로서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뭐 고객 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고객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좀 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또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결국 금융회사들도 어떤 폐쇄형이보다는 개방형 어떤 금융 플랫폼 또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과의 제휴라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 디지털 변화에 맞선 대응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전체의 또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제도 설계랄까요? 아니면 정책 추진 관점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이제 이영주 국장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가 대충 이제 한 짧게 얘기했습니다. 7가지 정도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 금융 그 어떤 산업 또는 이 회사들의 육성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쟁 질서, 경쟁 규율의 관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핀테크하고 빅테크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어떤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스몰 라이센스나 아니면은 샌드박스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진입 규제 또는 인허가 단위를 조금 더 이제 차등 적용을 해서 그네들이 시장에 좀 쉽게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혁신 서비스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은 뭐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소위 리번들링 전략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사업 전략인 측면들이 있어서 소위 어떤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행위에 대해서 동일 규제 원칙을 가지고 어떤 공정 경쟁 어떤 그 질서로 사실은 조금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은 또 말씀드렸지만 이 결국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데이터의 어떤 공공재로서의 역할 또는 데이터 상호주의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착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금융회사와 이제 이 비금융 빅테크 회사와의 어쨌든 관계 속에서 데이터 상호주의가 얘기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새롭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금융 비즈니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될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 격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고 데이터 독점성이라는 것들이 강화되는 쪽으로 사실은 시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 친화적인 대신에 혁신 저해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잘 준수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데이터 상호주의를 확장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재판 분리 이 현상이 이제 계속 이제 확대될 거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판매 채널 쪽에서의 플랫폼 기업들의 어쨌든 그 이 장악력 또는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이 커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판매 플랫폼 금융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그럴 텐데요. 더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의 경합성, 아까 단순히 어떤 시장 구조상의 또는 사업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컨테스트빌리티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떻게 최소한의 경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이 시장이 갖는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융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물 충전금 규모가 아직 2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장 현안이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 안정화와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은행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과 맞닿아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뱅킹 시오리에서 얘기하는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다른 어떤 그 금융회사들과도 구분되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 생산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자본시장적인 기법들은 리스크를 다른 데로 디스트리뷰션하는 것인데 반해서 은행은 대체대조표에 홀딩을 합니다. 가지고 있죠. 리스크를 베어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유인들이 생기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선별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 생산을 합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연성 정보들인 경우도 많고요. 2008년 서프라임 위기에서 제일 사실은 이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홀딩하고 있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던 은행들이 그거를 CDO나 뭐 다른 어떤 MBS 같은 걸로 다른 어떤 플레이어들에게 사실은 리스크를 전가하면서부터 소위 위임 감시자로서의 정보 생산 유인들이 떨어진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 이 정보 시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 접점을 장악하게 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훨씬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정보 생산 역량을 갖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리스크를 홀딩하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정보 생산 역량이 퇴화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위임 감시자로서 정보를 생산할 유인들이 소실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논리적으로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단순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인 것인지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산업이 융합이 되고 있는데 규율 체계는 또는 규제 담당은 사실은 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전업주의 원칙을 규율의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입법 체계 하에서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스매치, 레귤레이션에서의 미스매치 리스크가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종 다양한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산업, 기존에 획정된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실은 크로스오버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 주체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러면 일단 멀티 레귤레이터 모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 당국 간 협조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별개의 별도의 부처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디지털 업무를 디지털 금융이나 디지털 어떤 플랫폼 업무를 규율을 전담하는 그런 부처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 당국, 그다음에 정보 당국, 그다음에 금융 당국들 간에 좀 더 공식화된 커미티를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멀티 레귤레이터 모델을 통해서 적어도 규제 공백이나 규제 차익의 가능성들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규율 체계 이거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소장님.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그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또 우리한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성증권의 김재우 수석연구위원께서 한 10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은 자리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금융, 핀테크, 결제 이제 이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규제라든가 이제 뭐 전략이나 이런 분들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이제 저는 이제 맞닿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연 시장에서 이 핀테크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나오질 않네요. 예. 아까 저기 금융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도 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정말 금융주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는데 참 행복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이제 1등이 시티, 2등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이 이제 AI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대형 금융사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이제 차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핀테크 쪽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사실은 JP 모건하고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좁혀졌고요.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지금 와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등이 벅셔 해서웨이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금융사, 보험사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최대 주주죠. 두 번째가 이제 비자카드, 세 번째가 마스터카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카드사가 이렇게 비싸냐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긴 카드사라기보다는 카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제 네트워크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서야 이제 JP 모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이팔, 일종의 이제 결제 플랫폼이죠. 이렇게 이제 세상은 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즉 탑5 이내에 우리가 전통 금융사라고 알고 있는 회사는 한 곳밖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시장은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모든 핀테크들이 이렇게 다 성공을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시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결제 플랫폼들 혹은 이제 금융 플랫폼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는 크게 보면 정보, 이거를 어떻게 얻어가서 어떻게 쓰니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금융 플랫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으로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특히 해외 사례를 좀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제 금융사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약간 핀테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융 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활용을 해서 단순히 내가 이자를 좀 더 벌 거야, 뭐 수수료를 더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생태계를 결국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여기서 얼마를 벌 건가는 상관없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내 생태계가 강화가 된다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내 생태계가 커졌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얻어가는 파이가 더 크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를 대상으로 대출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제 이런 서비스는 페이팔 같은 경우가 이미 좀 실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팔이 하고 있는 약간 이제 소액 자금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페이팔에 들어있는 이제 가맹점들이라고 하면 영세, 온라인 이제 이런 가맹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주문이 굉장히 터질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상품이 히트를 쳐가지고 주문이 밀물듯이 들어오면 나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이런 가맹점들에 대해서 충분한 신용 정보가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뭐 어떤 회사들이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신청하면 인산분 이내에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페이팔과 같은 결제 정보가 있는 플랫폼들만 가능하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서 나중에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 모든 돈은 페이팔의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환마저도 페이팔 입장에서는 매출 대금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빌려간 돈은 내가 띄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단기 자금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영업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관건은 이걸로 얼마 버냐가 관건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페이팔에서 돈을 빌렸던 가맹점들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들과는 매출 성장률의 차이가 극명히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페이팔이라는 생태계에 들어와서 내가 거기서 내 정보를 다 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는 성장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회사는 이제 그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플랫폼의 가치를 아까 보신 것처럼 JP 모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키워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 파이낸셜 혹은 요즘에 이름이 바뀌어서 엔트 그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그 핀테크 이제 재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참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엔트그룹이 처음에 상장을 이제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상장 가치는 한 100조 원에서 200조 원 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얘기됐던 부분은 거의 한 350조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죠. 이유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엔트그룹이라고 하면 다들 알리페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제 쪽에서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결국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금융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신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내가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고객 정보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게 알리바바에 있는 가맹점이 됐든 혹은 알리페이를 쓰는 소비자가 됐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정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엔트그룹이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는 고객 기반. 하지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고객들에 대한 면밀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상품을 위에서 판다라고 하면 금융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고객 기반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손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심지어 자산운용사까지 수많은 금융사들이 엔트그룹에다가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겠다. 라고 올라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의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엔트그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과거에 금융사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상품의 그 제조부터 해서 판매까지 담당했던 그 일련의 작업들 중에서 판매라는 부분들이 결국 떨어져 나가서 그 플랫폼 쪽으로 일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쪽에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게 금융사의 반발입니다. 이게 과연 성립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참고로 이 위뱅크라는 모델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그 결국에는 상생이라는 부분을 택한 겁니다. 위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밌는 부분은 그 위뱅크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참고로 이제 위뱅크 대출 신청 방법은 이제 텐센트 밑에 위챗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 신청했을 때 위뱅크가 담당하는 대출은 20만 원만 담당을 합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그 제휴를 맺은 금융사가 부담을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상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금융사가 부족한 고객 정보, 고객 기반과 자기의 이제 그 부분을 메꾸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그 플랫폼 입장에서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자본입니다. 위뱅크도 결국에는 은행법에 이제 규제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BIC 자기자본 규제를 받죠. 자기 자본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모든 대출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20%만 부담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본 비율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사의 포션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뭐 리스크를 같이 진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상생을 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가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보시는 것처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해외 사례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사례들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페이팔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내년에 좀 기대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국내 쪽에 이제 테크핀들 아니면 빅테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이제 금융 계열사들이 내년부터 상장이 이제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저 15년 동안 맨날 물어보시는 게 국민은행 사야 되냐, 이제 신한은행 사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내년에 되면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신성장 금융 중에서도 대표 주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시장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좀 더 움직임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플랫폼과 금융과의 결합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그러면은 이제 그 각 패널 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전통 금융 산업과 빅테크 산업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 분들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전망을 해주시고 전통 금융 산업이 여전히 추가되고 빅테크 산업이 그 전통 금융 산업을 도우는 이런 관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로 경쟁 관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빅테크 산업이 우위를 점하는 이런 그 산업 구조가 금융 산업 구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그 도전은 아까 김 위원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또 대출에서 알리바바, 알리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이 이제 그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규제로 인해서 그 결제 시스템의 국제화가 잘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은 그 이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다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상품의 거래에는 반드시 이제 금융 결제가 그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상품 거래도 유통에서도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 파트너께는 이런 공통 질문과 더불어서 주로 이제 그 전통 금융 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 컨설팅 할 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고 또 빅테크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6,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그 향후 경쟁 구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이런 경쟁 구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컨설팅에 저희와 예를 들면 어떤 그 고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걸 좀 크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제는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빅테크가 모두 가져가는 시장이 될 거냐 그렇게 보지도 않고 두 번째는 전통금융시장이 그러면 수성해낼 거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개의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될 건데 그 안에서의 경쟁과 콜라보레이션 둘 다 존재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빅테크가 다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기술이
기술이 주도적으로 그 수평 융합을 해서 들어오지만 기존 금융들이 가진 데이터 또 거기에 금융 그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딜 스트럭처링 능력 등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 금융기관이 기술을 익히는 속도 그리고 빅테크가 금융을 익히는 속도가 누가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상당히 이미 많은 기술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영역에서는 좀 합쳐지는 그림으로 갈 거다. 그 경쟁하는 그림 그리고 일부는 또 융합하는 그림으로 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 이런 많은 빅테크 회사들 그리고 전통금융기관이랑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연계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러니까 금융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 디지털 전문성을 갖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금융기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플랫폼, 기술, 데이터 역량들을 구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이미 몇 년 동안 그런 길을 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빅테크들은 수평으로 옆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떤 거냐 여기 산업에 대한 고객의 이해는 어떤 거냐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만나게 될 거다. 한 가지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성격을 글로벌 BCG 파트너들과 논의하다 보면 상당히 놀라실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벌써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냐.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그 성격상으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 변화에 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맞춰주고 또 다른 회사가 하는 걸 빨리빨리 따라가고 빨리 손잡고 이런 변화들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는 디지털 변화가 결코 느리지 않다. 글로벌 수준에 대해서 중국이 좀 예외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화 문제는 사실 결제가 굉장히 글로벌한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이 환전의 이슈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알리페이가 한국에 와서 페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한국의 그 네트워크를 타서 대행해주는 결제 상태로 고객만 걸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죠. 삼성페이를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쓸 수 있지만 미국 핸드폰에 쓰이지만 여전히 다른 네트워크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쓰이는 거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애플페이가 그 애플페이 전체를 글로벌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각 나라마다의 결제망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국제화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저는 그 기대를 갖고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저희도 전자화폐, 가상화폐죠, 크립토커런시 기반의 화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인터미디어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국제 결제 은행도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스위프트 방식의 송금이 필요한 거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실제로는 블록체인 개념으로 훨씬 더 빨리 송금 체계, 국제 화폐 체계가 구축될 텐데 거기서 예를 들면 한국이 기술 기업들이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화폐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못 가겠지만 일부 인프라에 대한 걸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상화폐를 통한 일부 월렛 개념을 먼저 도입한다든지 하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는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팀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전통 금융산업하고 그다음에 빅테크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 전망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는 지금 IPO를 준비 중인데 되게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본 확충이 될 경우에 어떤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그런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도 뭐 업체 아주 특별한 비밀이 아니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카카오뱅크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앞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뭐 빅텍 그리고 이제 금융사 간에 경쟁이 되겠냐, 아니면 어떻게 이제 보완이 되겠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냥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재판 분리,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이제 분리가 되는
재판 분리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달리 얘기하면 이제 콘텐츠랑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역량인데요. 따져 보면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랫폼 역량이 이제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 접점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으로만 이제 따지면은 이제 금융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제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빅테크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빅테크들도 이제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게 좀 행보들이 좀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라이센스 안으로 이제 뛰어드는 케이스일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쪽이랑 이제 제휴를 통해서 직접 이제 라이센스를 확보하기보다는 제휴를 통해서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뭐 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이제 뭐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도 이제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은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핀텍 업체들하고의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이제 그 진입할 수 있는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합종 연행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이 금융 쪽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트렌드를 잡는 방법은 그냥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혼자 다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돈이 많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사든지, 그게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 그런 다른 이제 상대랑 파트너랑 이제 파트너십으로 제휴를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저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제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상호간에 유기적인 제휴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결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솔직히 결제 시스템을 뭐 막 이렇게 많이 알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삼성페이, 뭐 무슨 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국제화 또는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 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지만은,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결제라는게 어떤 하나의 주제 뭐 이런 게 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요소 기술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커머스들도 보면은 그 개별적으로 이제 페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나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결제라는 그 요소는 그 무조건 이제 붙어야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IPO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그 IPO를 이제 준비를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제 생각에 기업 가치는 상장 전까지 그 회사가 이제 이룬 결과, 그리고 미래의 회사가 이제 이룰 성장, 그 기대치를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높은 기업 가치를 이제 희망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 판단은 분명히 그 시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PO를 준비하는 시작하는 이 현 상황에서 제가 뭐 IPO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그 국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카뱅을 그 디지털 금융을 리드할 곳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뭐 시총이 뭐 되게 뭐 장외에서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카뱅의 금융 혁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총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금융 혁신을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카뱅도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IPO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자본 규제를 이제 받습니다. BIS 비율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IPO를 통해서 저희는 자본 규제를 준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IPO를 통해서 확충된 그런 자본을 통해서 카뱅이 이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다양한 금융 맥락을 저희들이 잡아서 카뱅이 그 고객들의 돈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그런 대출 또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객 기반 그리고 이제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비즈도 저희들이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IT 투자라는 거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대면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유일한 방안이 IT 기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카뱅의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 역량을 또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IT 역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이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IT 기술 그리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재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오픈 예정이 이제 카카오뱅크의 이제 금융기술 연구소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카뱅이 이제 기술 중심의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께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데 그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그 시행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시고 이 이제 공인인증서도 이제 그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 은행하고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보면은 그 단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전화로 번호를 받고 또 그 비밀번호 쳐넣고 아주 그 단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치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가 자꾸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그 지나친 규제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그 금융의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데, 근데 또 이거를 너무 그 규제를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S&L 크라이시스도 규제를 완화하면 또 이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옵티멈을 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 있어서 그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동일 규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그 방향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빅테크 쪽에서는 그 비대칭 규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을 잃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하나같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전통산업, 금융산업과 빅테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당연히 경쟁과 협업이 같이 나올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이 질문을 조금 그 저희 당국 입장에서 리프레이즈를 하면 그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역할이 커지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저희의 관심입니다. 그 저희는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모습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 그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뭐 빅테크, 핀테크가 같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냐 협업이냐 둘 중에 뭐가 하나 더 중요하고 바람직하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빅테크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정중호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은행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화신용 정책의 주요 전달 경로 역할을 은행이 하고 있는데 이제 빅테크의 역할이 커지면서 은행이 이제 그 비중이 줄고 마진폭이 감소됐을 때 또는 제 프리젠테이션에 나왔듯이 이제 담보에 기반하지 않은 그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이 늘어났을 때 그런 통화신용 정책의 전달 경로가 과거처럼 작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이 거시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하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당국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희는 가장 그 시작하는 첫 단계는 투명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혁신적인 영업을 할 때는 일단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정책을 집행하는 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제 리스크 예측이 가능하고 그거에 맞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제 시스템 국제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결제 시장에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 플레이어들의 궁극적으로는 잠식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김윤주 대표님이 저를 좀 안심시켜 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제라는 게 그 핀테크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그 사용자 경험을 쉽게 이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면 결국은 이제 결제 통화와 상관없이 우리 결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뭐 명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중국 뭐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나 이제 받아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국내에 있는 사용자도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원화 결제라고 하더라도 사용 당연히 할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 금융산업의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건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정무위원장께서 발의해 주신 정금법에 보면 이제 정금법의 역외 적용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 정금법을 일단 적용받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장치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핀테크들이 이제 국제 결제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핀테크가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려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어봐 주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저희가 이제 시행한 게 2019년 4월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정된 서비스가 1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적지 않은 개수고요. 1년 한 반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혁신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뭐 신용카드 결제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이제 핀테크 보험 회사인데 이제 본인의 주행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나와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을 이제 증대시켜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또 하나 이제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비중과 핀테크가 사용하는 비중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는 양날의 칼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용자의 그 편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처럼 복잡한 것보다는 좀 간편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반면에 이제 인증 완화를 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인증 수단이라는 게 필요한 그 경우가 이제 좀 계층화가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내 금융 정보를 조회할 때 필요한 인증 수단이 있고, 일정한 금융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인증 수단이 있고, 뭐 금융 거래 중에서도 거액의 거래, 뭐 대출 거래 이런 식으로 내 금융 이제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 거래 단계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차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 목적의 그 인증 수단은 다양한, 그러니까 금융회사 책임으로 아주 쉬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인증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그거보다 약간 높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누가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판단해서 적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증 수단을 활용을 하고, 정말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인증 수단뿐만 아니라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좀 보호하는 것을 다층화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양한 유형의 기술은 나오면서도 소비자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해서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좀 강화하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BOA를 활용하거나 외국 금융회사를 활용할 때는 훨씬 진짜 인증이 쉽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거의 뒷바탕에는 금융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다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무관한 거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지우자라는 게 이번 정금법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제 여기 금융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부담이 자꾸 가중된다고 하실 수 있을 우려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 개발은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련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그 비대칭 규제에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세요. 금융회사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얘기하고, 그 빅테크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어떻게 합의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금융 협의회라는 걸 지금 운영 중이고요.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거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이제 금융회사 측면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양하게 의견을 그 제공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단장님. 다음은 우리 그 홍 교수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빅테크 산업이 그 진입하면서 공정 경쟁이 큰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 경쟁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그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경쟁이 이제 금융 쪽에서 전통 금융과 이제 새로운 빅테크 진출로 인한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그 뭐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게 유효한 사업자들 간에 다른 요인으로 경쟁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쟁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에 대한 접근성에서 이게 대등하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힘 있는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 상황을 끌고 가려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행태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제한을 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전통금융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없는데 빅테크가 있는 걸 생각할 거고요. 빅테크에서는 우리한테 없는데 전통금융에 있는 것들, 이제 전통금융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결제라든지 이런 신용정보망이죠. 근데 이에 관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금융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열어주는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제도적으로 볼 때는 그 금융 결제망은 거의 이건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개방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반대로 빅테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과연 필수 설비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상거래 정보라는 것이, 그에 대한 좀 어떤 그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데이터 말고 그 이제 뭐 검색 기능이라든지 또는 플랫폼 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의 두려움은 사실은 데이터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의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이용자 간을 연결시켜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고, 그리고 아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인데, 그런 사업 모델의 변신이 사실은 전통금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제가 IT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통신들 방송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참 변신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변신이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장애 요소는 사실 제도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부 좀 거대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수집하는 능력에 있어서 도저히 누가 그걸 다시 그 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좀 잘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주로 거대 플랫폼들을 많이 타겟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서 그 규제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과시 책임질 얘기하셨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제 2010년, 13년에 무과시 책임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금융사고를 몇 가지로 이제 유형화하고 무과시 책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입된 후에 판례들을 보면, 뭐 저도 법원에 있었습니다만 법원 판사들이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예를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잘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좀 작동한다고 보이는데요. 이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간편결제, 우리가 보는 간편결제가 전통적인 결제는 이제 신용카드, 뭐 데비카드 같은 거거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혼선을 거쳐가지고 여전법에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금융사고 이런 이 사고가 통지를 하면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범위 이 한도 내에서는 다 이제 소비자를 보호해주고 다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간편결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와 형평을 위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책임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신용카드에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제도를 사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 지금 특히 전자결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참 저도 늘 겪는 일인데, 이 보안 시스템 설치하는 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기술적인 안전수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소비자한테 모든 기술적인 그런 부담을 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은
이 미국이나 EU나 다 어떤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제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사실은 기술 발전을 어떤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교수님. 다음은 이제 정 소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혁신으로 그 마이데이터라든지 마이페이먼트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 산업의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 디지털 혁신이 외국과 비교할 때는 그 수준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보완점은 뭔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금융 IT 전문 인력 양성이 어느 정도 시급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건너뛰셔서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빅테크 또는 뭐 핀테크가 금융업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의 경쟁 구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그 이들의 진입으로 나타나는 금융 기존 가치 사슬의 언번들링 현상은 사실 또 계속적으로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각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빅테크, 핀테크, 기존 금융회사들의 주된 경쟁 전략은 사실은 번들링인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가치 사슬 내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자기가 직접 내재화해서 모든 기능을 내가 다 할 거야라는 식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뱅킹 모델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어쨌든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 이게 이제 굉장한 다양한 어떤 산업의 랜드스케이프를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빅테크에 대해서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영역과 아닌 영역들이 사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의 모든 부분들이 다 빅테크의 어떻게 보면 고객 접점 장악력 때문에 훼손될 거다라고 단기적인 관점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그리고 지급결제 서비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 주로 리테일 영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자산관리 영역이나 아주 중소 사업자들 SME에 대한 소규모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영역, 이런 부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배틀그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다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어떤 서비스나 상품들을 패키징이라고 하든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든 묶어서 제공하는 이런 어떤 기존의 어쨌든 기업금융 영역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무역금융이나 아니면 글로벌 영역들, 뭐 SME 쪽도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커서 단순히 대출이나 지급결제 서비스 이외에 좀 더 복합적인 상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런 영역들,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단순히 표준화된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면 이런 영역들은 기존 어떤 금융회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또는 핀테크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컬한 이점과 함께 결합해서 뭐 나름대로 유효한 어떤 협업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어떤 리테일 영역이나 지급결제 영역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잠식을 당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존 사업자들이 어떤 이점을 갖고 있냐? 보통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빅테크나 핀테크가 갖지 못한 기존 금융회사 가지고 있는 장점. 첫 번째 자본 규모입니다. 이거는 뭐 시총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자본 규모의 경제 면에서 사실은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의 어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라는 게 단순한 소액 지급 결제 또는 간편 결제 같은 경우와는 달리 투자 상품이나 자산 관리, 심지어는 대출 상품들 이런 것과 엮인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배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리스크 관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빅데이터와 같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SNS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뭐랄까 정확하다 그럴까 정교한 어떤 신용 스코어링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 해오던 리스크 관리를 어쨌든 좀 그 이 마지널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조금 그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대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리스크 관리 특히 이 크레딧 스코어링 측면에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나 서로 잠재적인 니즈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국 그겁니다. 뭔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보편적인 상품보다는 복합 서비스, 맞춤형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영역 이런 부분에서 뭔가 차별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표적인 영역들이 결국 중견기업이나 SME 또는 자산관리 영역 이런 부분들에서의 상품 제조 역량 또는 자문 역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각국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은 중국은 사실은 규제 레짐이 사실은 좀 클리어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두고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조진다 뭐 이런 그 규제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혁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앞선 건 사실이고요. 그건 뭐 모든 나라보다 앞섰습니다. 다만 그 외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선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 당국의 사실은 뭐 노력이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규제 레짐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자세들도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 부분들은 저는 속도나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논의를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책 당국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개별 우리 내부 기존 금융에서 내부에서 보면 숙제가 많은데요. 뭐 조직이나 운영 모델 또는 인력 구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별 조직으로 돼 있는 수직적 구조. 아까 김윤주 파트너님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전통적인 구조이고 이거는 사실은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이런 대기업들한테는 비용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혁신에 의해서 변화가 빠르고 특히 언번들링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사슬 전반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기민하게 만들어 나갈 거냐. 아까 수평적인 조직 구조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게 덩치가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운영 모델이나 인력 충원 계획 같은 것도 중장기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과제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고 IT 인력 기근은 뭐 지금 속된 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IT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뭐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뭐 소위 바이 앤 메이킹 사온다거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사실 좀 생뚱맞기는 하실 수 있겠으나 결국은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인력들이 하는 스타트업들과의 뭐 M&A나 아니면 업무 이스탑 관계를 통해서 그런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재적으로 이렇게 당장 단기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인력들을 어떻게 업스킬링, 리스킬링 해가지고 적절한 직무에 재배치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인력으로 기를 거냐라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숙제고 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께서는 그 빅테크 산업의 그 IPO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전통 금융 산업이 디지털화를 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가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통 금융 산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너무 어려운 문제시네요. 네, 그 먼저 처음에 이제 공통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그 금융 산업의 경쟁 구도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건 다 저 동의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결국에는 뭐 이 영역이 나뉘어서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 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좀 보고 있는 거는 그 금융 쪽에 있어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 회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가면 상품을 제일 싸게 살 수 있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존이 이제 꼭 싸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물건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그럼 아마존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림이 될 텐데 플랫폼에 여러 가지 상품이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뭐 되게 수많은 상품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훑어볼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물론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상품은 차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표적인 상품들 같은 게 펀드 같은 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펀드가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는 혹은 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이런 상품들은 절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더라, 뭐 괜찮은 브랜드다라는 부분이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꼭 그 금융사가 플랫폼에 있어서 바게닝 파워를 놓치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결제 쪽은 궁금해, 저는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한 가지 그 해외 쪽 트렌드 크게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제는 로컬이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해외 결제사들은 로컬 결제사 혹은 페이사들을 사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리바바 엔트그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동남아 쪽, 아시아 쪽에 있어서 유수한 페이 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지 저 나라 회사인지 고민스러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술 표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약간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다시 한번 또 그 전체로 다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이제 시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스퀘어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결제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올해 그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을 스퀘어라는 거에 그 캐시앱이라는 전자 월렛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를 하게 해줬고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오프라인 포스의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지향점은 뭐냐면 글로벌리 어딜 가나 스퀘어 가맹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환전 없이 거래해주겠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모토고 이 부분을 바로 얼마 전에 보시면 페이팔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가 될 거고 전 세계 가맹점에서 환전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되게끔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큰 물결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말씀드렸던 빅테크 IPO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갈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 장외 가격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시가총액 금융주 중에서 이게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세워보자고 하면 아직도 뭐 대형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사 이런 것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런 빅테크들의 IPO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감안을 할 때는 상당히 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정통 금융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특히나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 성장, 그러니까 금융주 전통 금융주가 성장이라는 부분이랑은 이제 약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를 이렇게 좀 놓고 보면 대표적인 이제 배당주로서 이제 매력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년에 벌어들인 돈을 이제 얼마 정도 주주에게 돌려줄 거냐라고 하면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셨을 때 100%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국내는 아직도 대형 은행이 한 25% 정도 내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좀 매력도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좀 단적인 예로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하지만 뱅크 오브 하와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지방은행이니까 뭐 되게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PBR이 JP모건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뭐 거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경기에 부침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제 그 동네에서 꾸준하게 이제 돈을 벌어서 주주의 환원을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그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좀 알짜배기 배당주라는 컨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지식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전문 인력이 마치 공장의 기계와 같이 그 금융의 전문 인력이 아주 훌륭하면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다 몰려 있는데 이 전문 인력을 잘만 양성하면은 뭐 저는 어떤 위기라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융시장 개방할 때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그 금융 환경의 변화는 조금 상당히 과거와 다른 그런 금융 환경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산업이 들어오고 IT 산업과 여러 가지 그 금융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이게 국제화하고도 국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융 당국하고 금융 업체가 이걸 잘 협력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인재들의 능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아직도 논의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오늘 패널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그런 의견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걸로서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님, 김재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원님,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팀장님, 이영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회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